안녕하십니까. 자유교본 자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으로 많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호화폐가 요즘 그 세간에서는 투기다 또는 암호화폐도 실체가 있는 화폐다라는 논쟁이 뜨거운데요. 그 이론적 관심사에 대해서 두 분 전문가 학자를 모시고서 이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지혁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김희석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유교본에서는 이렇게 그 이슈,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에 대한 자담회를 앞으로 계속 가져볼 생각인데요.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많은 천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 암호화폐에 대한 논쟁이 아무래도 요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관심사는 그렇습니다. 암호화폐, 이걸 화폐로 봐야 할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두 분 학자께서는 이 암호화폐를 화폐로 봐도 좋은 건지에 대한 말씀을 먼저 간단히 나눠주시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일부 지역이나 또는 인터넷 공간 또는 특정 그룹에서 이 교환의 매개 기능으로 사용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 도토리나 뭐 이런 것도 보면 뭐 그런 걸 보통 이제 화폐라고 부르는데 경작에서 그 엄밀한 의미에서 화폐라는 건 좀 달라요. 경작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화폐라는 것은 어떤 한 사회 구성원이 재화 서비스를 거래를 할 때 모두가 그냥 일반적으로 받아주는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본다고 할 때는 지금 우리가 지금 언급되고 있는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법정 화폐하고는 좀 개념이 좀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러면 미래에는 이 암호화폐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을 자꾸 좀 화폐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화폐의 정의라든가 또는 화폐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비춰 볼 때 미래의 화폐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이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세 가지 기능을 가져야 되거든요. 가치 척도의 기능, 가치 저장의 기능, 또 교환 매개의 기능. 지금 뭐 일부 상점이라든가 또 일부 사람들이 이것을 미래에 자기 구매력을 저장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뭐 교환의 매개 기능이라든가 또는 가치 저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이 중요한 것은 이 가치 척도 기능입니다. 가치 척도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뭐냐면 가치 안정성이거든요. 가치가 안정이 돼야만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주지 가치가 안정이 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받아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폐를 받는다는 건 내가 지금 거래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고 그 화폐를 받은 다음에 이 받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걸 받아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 이 화폐를 써야 되는데 만약에 그때 받았는데 화폐가 툭 떨어져 버린다고 생각이 되면 이걸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 척도의 기능이 없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가치 저장의 기능이라든가 교환의 매개 기능 이런 게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 비트코인이 일부 거래 시에 이제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비트코인의 가격이 굉장히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근데 이 기술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뭐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된 어떤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이 그런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또 어떤 암호화폐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 암호화폐는 미래의 화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화폐로 보기에 특히 법정화폐의 안정성과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비트코인으로 첫 거래가 이루어진 게 2010년도라고 하죠. 예, 플로리다의 어떤 사람이 이 잭슨빌에서 이 피자 한 판을 1만 비트코인에 샀다고 하는데 지금 돈으로 보면 약 한 1천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이죠. 예, 상당한 것인데 그 가치 척도가 또 매일 바뀐다라는 지적을 또 안 교수님이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그 바이낸스 거래소에 들어가 보니까 약 8,000달러대로 또 한 8% 정도 오늘 하루 사이에 또 하락을 했네요.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한 거의 150만 원 이상의 가격 변동이 있었는데 이렇게 사실 불안정한 저장 어떻게 보면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서의 불안정성 아직은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정상적으로 기능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라는 지적을 오늘 하루의 거래에서도 또 나타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김 박사님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앞으로의 미래도 그렇고 현재로서 이 화폐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상당히 뭐 한계도 보이고 있고 기술적으로 그다음에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라는 것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어갈지는 어쩌면 정확하게 어떤 암호화폐가 어떤 식으로 진화해 갈지를 사람들에게 선택될지 이거는 실제로는 어떤 대안들이 나오는지 암호화폐 가운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법정화폐가 얼마나 말하자면 정부가 화폐 발행에 있어서 신중성을 또 잘 지켜갈지 이런 것들하고 같이 결부되는 문제라서 제가 뭐 감히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의 어떤 능력을 벗어나는 부분이어서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어쩌면 뭐 안 교수님 말씀하신 거나 제가 생각하는 거나 비슷할지도 모르지만 또 한편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화폐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디파인한 다음에 예컨대 뭐 교환의 수단이고 가치의 저장이 또 가치의 척도 내지는 회계의 단위가 돼 줄 때 그럴 때 이제 진정한 화폐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뭐 크립토 커런시라고 그러죠. 크립토 머니라고 그러지는 않고 아직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화폐로 진화할 것이냐 암호화폐가 특정한 뭐 비트코인이 아니라 다른 어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능성이 저는 좀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교환 수단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제한적으로 강남 지하상가나 뭐 그런 데서 비트코인을 받는다 그러고 또 위메프에서도 그를 용의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죠. 그다음에 그래서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일단은 그래서 그러면 상인들이 왜 그걸 받아들이느냐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게 법정화폐에 비해서 이 수량이 한정돼 있어서 가치가 더 잘 보존될 거라는 생각이 아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가치 저장 기능이란 게 사실은 교환 수단이란 화폐가 교환 수단인데 결국은 교환 수단이 되기 된다는 의미 자체에 이미 가치의 저장 기능이 내포되어 있어서 교환 수단으로 잘 쓰인다는 의미는 가치 저장 기능을 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경제 계산의 기준 어떤 척도가 돼 준다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비트코인을 예를 들면 사람들이 어떤 물건에 대해서 재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몇 달러 혹은 몇 원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몇 비트코인 혹은 몇 비트코인 캐시 뭐 혹은 사토시 뭐 이런 식으로 붙이는 시절이 와야 그게 달성되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아주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법정화폐의 경우에 각국이 일반적인 교환 수단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이라는 의미가 각국이 그 국경 내에서만 그런 거지 국경을 벗어나면 지금도 사실은
각국의 법정화폐는 보기에 따라서는 일반성을 덜 획득했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달러, 유로, 엔화 정도는 국경 넘어서도 어느 정도 그게 통용이 되죠. 당연히 되지만 사실 국제금융 위기 있고 난 다음에 사실은 달러에 대한 그런 신뢰가 많이 추락한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조금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가 이제 신생국인데 어떻게 보면 국제금융위기 났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기 불일치 문제 이외에도 통화 불일치 문제라는 게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뭐 다른 미국이라든가 유로 뭐 이런 나라들은 국제 결제 통화를 가진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그 통화 불일치 문제는 더 적게 겪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상당히 이런 어떤 통일된 그런 게 나오면 상당히 그 신흥국으로서도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사실 뭐 금 같은 경우에도 그게 문헌을 봤더니 사실은 그런 화폐로서 등장하기까지 1200여 년의 세월이 걸렸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비트코인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암호화폐가 조금 더 장기적 시각으로 이 문제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암호화폐의 그 고유한 특성이 그러면 과거에 다른 이 재화를 바탕으로 했던 금이라든가 이런 상품화폐 그리고 그 이후에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불태환, 그러니까 어떤 것을 그 바꿔준다라는 보장하지 않는 정부의 발권력에 의해서 나오는 이 법정화폐와는 분명히 다른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 상대적으로 이러한 법정화폐와의 차이, 특히 이제 암호화폐는 여러 가지 그 화폐 어떻게 보면 그 사이버상에 존재하는 가상의 화폐의 하나의 종류인데 이러한 그 암호화폐의 장점, 단점 또는 특이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화폐로서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불안지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그 불안지폐는 지금 과거와는 달리 말 그대로 금이라든가 은으로 이제 태환이 안 되는 그 지폐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단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데도 우리가 잘 일반 그 거래처에 사용하고 그런 의미에서 뭐 지금 나와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도 그와 비슷한 게 아니냐. 내재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불안지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불안지폐는 어떤 역사성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미제스의 이제 리그레션 시오름을 우리가 거기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렇게 계속 화폐 역사를 추적해 가보면은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 이제 화폐의 기원인데 그 원래 화폐라는 것은 그 교환 활동 과정에서 다른 모든 재화 서비스와 교환되는 그 물건이 그 기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이 교환 가치를 갖고 있으면 화폐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화폐로 사용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물건이 화폐로 받아들여주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존재 가치를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불안지폐 전에는 태환지폐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 불안지폐로 이제 어느 날 바뀌었지만 사람들이 비록 불안지폐이긴 하지만 그 지폐가 갖고 있는 사전에 그 가치를 사전에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쓰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건 정부가 명령에 의해서 법화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이건 화폐의 속성인 것 같아요. 이것은 그냥 시장에 가만히 놔뒀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태환지폐는 불안지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속성상 사람들이 믿고 하다 보면 뭐 그냥 이 불안지폐를 쓴다 하더라도 그냥 그것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쓰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비트코인은 그런 역사성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사이버상에서 자꾸 만들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그 가치가 어떻게 존재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현재 지폐하고 교환될 때, 퇴환될 때 쉽게 얘기하면 이 전환될 때만 그게 지금 가치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현재 우리 불안지폐하고 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이거의 차이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하는 암호화폐, 정말 다른 화폐와의 차이점, 또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은 암호화폐가 나옴으로써 진정하게 사람들이 불안화폐로 그대로 갔을지 아니면 어쨌든 화폐 경쟁이 지금 일어나는 셈이니까 그래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암호화폐가 상당히 뭐랄까 뜬다 그럴까 그렇게 된 계기가 실제로 국제금융 위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고 또 거기에 열광적인 사람들도 법정화폐가 역사적으로 사실은 전쟁을 겪거나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특히 말하자면 통화 정발을 통해 가지고 전쟁에서 어떤 비용들을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인프레로 몸살을 겪은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그냥 화폐 제도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걸 인프레를 조심할 유인이 없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걸 갖다가 타이트하게 통제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실은 만성적인 인프레나 재정 적자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지금의 법정화폐와 연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법정화폐는 그런 점에서 정부가 원하면 최소한 경기 부양을 위해서든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든 원하면 별 제약 없이 얼마든지 더 화폐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비해서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거래가 신뢰성이 있는지 따지는 과정에서 상당한 그 전력과 컴퓨팅 파워를 다 집어넣어서 그래서 그게 가장 먼저 그걸 했을 때 추가로 화폐가 발행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종전의 어떤 법정 화폐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그래서 국가가 이 암호화폐를 그냥 둘지 용인할지 왜냐하면 그냥 뒀다가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그런 암호화폐를 선택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걸 불법화할지 혹은 사람들이 이미 이걸 많이 거기 열광해서 그걸 가지기 시작하면 사실은 또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기 때문에 불법화하는 게 어디까지 가능할지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그래서 사실 독일 같은 경우에 전후에 연금 증서 같은 게 휴지 조각 비슷하게 돼갖고 돈을 갖다가 물에 태우기도 했는데 그런 걸 겪고 난 이후에는 느슨한 금융 정책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았죠. 그래서 독일이 가장 엄격한 금융 정책이 시행됐는데 앞으로 만약에 그 비슷한 사태가 혹시 발생한다면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사람들은 엄격한 금융 정책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라는 또 다른 선택지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정부가 이게 조금은 조심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암호화폐 존재 자체가 사실은 상당한 기능을 해줄 걸로 이게 최종적으로 국민의 사람들의 시장에서의 경제 주체들의 선택을 받을 것인지 그건 참 아직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지만 상당한 이미 역할을 상당히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예. 나와 있는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따가 또 나올 줄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그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화폐가 화폐로서의 가치를 가지려고 한다면 이 우리가 화폐 경우에는 공급만 따져서는 안 되거든요. 항상 수요에 를 고려를 해서 수요에 맞게 화폐가 이렇게 쭉쭉 공급해줘야 화폐 가치가 이게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트코인, 특히 비트코인은 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이 화폐 수요가 증가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공급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여간 맥시멈 공급량이 있고 지금 현재 기술상으로 비트코인이 제대로 공급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소위 해서 비트코인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채굴 과정인데 이 채굴 과정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갈수록.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어떤 디맨드가 있을 때 거기에서 이렇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유연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현재. 물론 뭐 똑같은 얘기기는 하지만 기술이 발달을 해서 이것을 이제 유연하게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모를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런 약점을 갖고 있어요. 예컨대 옛날에 금이 모자라면 사실 또 은이 또 들어오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걸 상품 화폐 시스템에서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과연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다만 학자들의 제가 리터처를 다 리뷰는 못 해봤지만 일부 학자의 경우에는 그걸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본이 이제 시절에 그게 상품 재화의 생산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금이 제한돼 있고 그래도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이 가치가 어느 정도 어떻게 형성될 거라는 기대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 기대의 형성이 되면 그걸로 큰 문제 없이 작동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건 참 좀 더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좀 들여다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 비트코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더리움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서 같은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기술적으로도 저는 그 비유를 쓰고 싶어요. 비행기가 사람들이 새처럼 날고 싶은 꿈이 정말 오래됐는데 그 온갖 시행착오 끝에 또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나오고 점점 더 기능이 향상되었듯이 이런 쪽에도 좀 이렇게 조금은 낙관적으로 좀 바라봐 줘야 또 발전하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예.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탈중앙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이 정부로부터 정부가 발권력을 가지고서 인플레이션을 야기했던 문제라든가 또는 발권력을 독점하고 있다든가 이러한 문제에서의 탈중앙화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근데 사실은 또 이 암호화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처음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 공개할 때 코인 공개라고 하죠. 예, 이 사이버 이 가상화폐를 처음 공개할 때를 이제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라고 해가지고 ICO라고 하는데 이 기업 공개처럼 이 공개하는 과정도 어떻게 보면 좀 중앙화되어 있는 화폐들이 있고요. 또 이것을 철저하게 처음에 참여하는 화폐로 받아들이기를 같이 하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분권화시켜서 화폐 발행을 하도록 하는 화폐가 있고 이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중앙 발행권 자체가 중앙에 집중된 화폐가 더 발전할지 아니면 완전히 그것도 분권화하는 그런 화폐가 더 선택될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러한 이 탈중앙화의 문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정화폐든 이 암호화폐든 다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일 수도가 있는데 이 탈중앙화의 문제를 어떻게 속성과 그 내용을 평가하실 수 있을지. 비트코인의 구조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DAO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DAO. 그게 뭐냐면 Distributed Autonomous Organization이라는 거죠. DAO. 이게 자율 분산 구조에서 이제 나왔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탈중앙화 의미가 거기서부터 이제 나온 겁니다. 그 비트코인이. 왜냐하면
그 의미라는 건 뭐냐면 이게 중앙 관리자가 필요 없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만들었을 때는 아까 뭐 우리가 김희석 박사께서 얘기했지만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에 이제 중앙은행이 너무 뭐 돈이 무분별하게 발행을 해서 생겼던 문제이고 그 후로도 막 계속 발행하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사실 반발로서 이걸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어떤 이 중간에 그 중앙 통제 기구가 없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화폐가 뭔가 이걸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이게 DAO라는 거거든요. Distributed Autonomous Organization.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게 쉽게 이제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A하고 B, A가 이제 B에게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우리가 10,000원을 이제 송금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은행 사이트에서 접속을 하고 그다음에 로그인하고 그다음에 B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그다음에 공인증서 또는 OTP 번호를 딱 입력하고 이게 딱 이게 클릭을 해야 이제 확인 버튼을 눌러야 이게 돈이 A 계좌에서 B 계좌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거래 과정에서 이 거래 과정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은행이 있는 거예요. 은행이. 그리고 그 은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그 신뢰를 하려면 만약에 은행의 그 서버가 고장 난다든가 또는 그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 은행의 그 기록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재산이라든가 돈 이게 다 잃어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는 이제 이런 현재 이제 그런 불상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서버를 뭐 2개 둔다든가 아니면 뭐 인터넷 회선을 뭐 이중화한다든가 뭐 보안 장비를 갖춘다든가 이런 거 하죠. 근데 거기에는 이제 문제는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블록체인의 장점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블록체인을 사용하면 이런 비용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블록체인을 쓰게 되면은 이런 비용이 다 절감이 되니까 사실은 엄청난 혁신이죠. 그래서 바로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바로 DAO, 중앙화된 서버나 별도의 통제 기관이 없는 이 분산형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기에 있고 그리고 이 이제 보안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특징이 있죠. 왜냐하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소위 말해서 문락에다가 이게 장부죠. 거기다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뭐 이걸 변조를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이것을 과반수 이상 걸 다 변조를 해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거래 비용을 절감시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런 이 보안성이 강한 안정성이 있는 그런 기술이긴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현재 있는 그게 뭐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채굴 과정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통해서 거래를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우리가 신용카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걸려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그거보다 좀 진화된 이더리움이 있잖아요. 그 이더리움이 조금 빨라요. 그런데도 1, 2분이 걸립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소위 말해서 금융거래라든가 또는 화폐로 쓰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기술이 어떻게 발달하냐면 그런 것들을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접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것을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특정 기관이 사실 그 몇 사람에 대해서만 회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모한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되면 이 블록체인이라는 비트코인을 통해서 블록체인을 해서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것은 이 중앙화라는 것이 없게
쉽게 만들어진 건데 다시 돌아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훨씬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 거래라든가 거래 이 처리 속도라는 게 빨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는 이제 유의 변조 과정이 또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만 해킹해버리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요새는 그래서 퍼블릭 블록체인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을 통해서 그동안에 들어왔던 이 정보 이런 기록들을 퍼블릭 블록체인에다가 갖다 넣어놓는 거예요. 이라고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맞나 틀리나. 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프라이빗 블록체인하고 퍼블릭 블록체인이 지금 동시에 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서로 지금 이 기술이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진화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탈중앙화라고 했지만 이것이 모든 경우에 이 적용되는 건 아니다.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채굴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임의로 바꿀 수는 없는데, 어떤 또 비트코인은 또 한도가 채굴량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또 그 암호화폐가 또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현상이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선택의 대상으로 암호화폐로 같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탈중앙화라고 하는 처음에 암호화폐가 가졌던 속성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소수가 암호화폐를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상과는 조금 다른 그러한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은 이제 법정화폐, 지금 현재 그 법정화폐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정부가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지금 그 정치적 경쟁이 해가지고 뭘 주겠다고 그랬는데 세금이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해서 그걸 인수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게 결국은 다시 또 국채가 은행 쪽으로 가고 그게 다시 중앙은행 쪽으로 가면 그게 결국은 이제 통화 증발이 되고 하는 그런 구조인데, 사실은 이제 암호화폐가 들어와서 이제 채굴 과정이란 게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 갖고 신뢰가 확인된 기존의 장부에 블록체인에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는 그런 서비스를 할 때 그때 비로소 추가적 화폐가 발행되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하기가 이제 적자 재정을 펼치기나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하거나 혹은 이자율을 낮춘다는 이야기는 통화를 계속 그 이자로 계속 공급한다는 의미니까 중앙은행이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집중화가 된 다시 뭐 집중화가 되고 다시 그렇다 하더라도 그 채굴하는 노드 혹은 확인하는 그 자체가 그게 프라이빗이든 아니면 뭐 퍼블릭 블록체인이든 그리고 그게 두 개가 아마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할 거라는 안 교수님 의견에 저는 상당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걸 컴퓨터에서 수치화해서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암묵지란 거는 그걸 수치하기가 어렵은 지식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일정한 어떤 것들은 책임을 지는 어떤 권위 있는 기관이 다시 또 어느 정도 책임을 지면서 해가는 게 그런 컴퓨팅 파워를 세이브하는 길일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동의합니다만, 그러나 노드 수가 수천 수만 개 있을 거기 때문에 아무리 뭐 집중화되고 어쩌고 해도 과거와 같은 그런 걸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이렇게 중앙 정부에 의해서 임의로 간섭하거나 또는 경기를 살리겠다고 통화를 풀거나 하는 그런 부작용, 그런 문제의 부작용에 대한 경각심이 그 바탕을 이루고, 사람들이 화폐를 갖고 있다가 금으로 이렇게 자기 자산을 변동하는 것도 대부분 그러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기 자산을 안전하게 이제 지키기 위한 그런 행동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아무래도 자유주의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또 반면 케인스라든가 이러한 그 정부 개입주의자들은 정부가 그러한 개입, 경제 정책을 통해서 개입하는 것에 대한 지지를 많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폴 크루그만 같은 사람은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초반부터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 암호화폐가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가지고 있는 화폐 이론과 상당히 부합하는 내용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미제스를 포함해서 이 사상가들이 지금까지 화폐 이론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이 암호화폐는 포함하고 있는지, 어떤 화폐의 그런 속성과 잘 부합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재미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일단 왜 이렇게 우리 이 암호화폐, 이 블록체인이 자유주의자들과 생각이 많이 부합하느냐? 이것은 첫 번째는 먼저 이 중앙은행과 같은 통제기구가 없다. 이제 이런 것으로 시작을 해서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호감을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자유주의자들이 계속 주장하는 게 있죠. 민간화폐 제도라든가 그다음에 이 커런시 컴피티션. 이제 이게 가능한 시스템이 이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이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화폐 역사를 보면 조금 자유주의자들 생각과는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그 화폐 중간에 발전할 민간 쪽으로 발전할 것 같으면 꼭 국가가 개입해서 가져가고 그랬습니다. 코인도 그랬죠. 코인도 처음에는 사주조회했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다가 이게 국가가 와서 가져가요. 은행권도 마찬가지죠. 은행권도 원래 그 골드스미스를 밑으로 해서 일반 은행들이 가서 이렇게 은행 돌아다녔는데 그것이 결국 국가가 가져가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암호화폐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는 그런 힘을 갖고 있고 또 엄청나게 많은 자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가가 이 암호화폐도 결국 발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스웨덴 중앙은행이 있죠. 스웨덴 중앙은행이 지금 2크로나라는 것을 2년 안에 발행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해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스웨덴이 최초의 암호화폐를 발행한 국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덴마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덴마크도 DNB라는 DNB 코인이라는 걸 지금 발행을 계획하고 있고 뭐 제가 알기로는 페드 그다음에 미국의 그 중앙은행 페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본의 중앙은행 일본은행도 그렇고 우리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발행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저는 이 자유주의자들과 생각이 좀 이렇게 부합하는 면이 암호화폐 그 자체보다는 이 블록체인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아주 시장과 굉장히 유사한 속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분산된 원장 개념이라는 거잖아요. 원장 개념. 이것이 바로 이 시장과 상당히 유사한 점인데 다시 말하면 블록체인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개성이 각각 다른 이런 그룹들이 서로 그런 사람들을 조종해 가면서 그들의 하나의 경제를 이루게 만드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블록체인이. 그래서 소위 말하면 완전히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주고받고 서비스를 주고받고 이런 어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이 블록체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것은 바로 미제스나 하이에크가 얘기하는 이 캐탈락시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디지털 시대를 구현할 수 있는 어떤 카탈렉시 이걸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유주의자들이 이런 데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만성적인 인플레, 아까 말씀드린 재정 적자 문제, 그런 걸 고민하는 등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내놓은 방안은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거든요. 미제스의 경우에는 자유운행업적인 사고방식도 상당히 그 안에 그 휴먼 액션 이런 걸 보면 있고, 그 더하기 만년에는 또 사실은 상당히 상품화폐로 회기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의 생각이, 하나는 상품화폐, 금본위제 같은 그런 것으로 회기는 로스바드 같은 학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이제 펼쳤고, 사실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달러의 금태환 중지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전으로 그렇게 되면서부터 저기 로스바드의 표현을 빌면 화폐가 더 하겠다 말하자면 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요. 그런 하나의 그 상품화폐의 회기를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하이에크, 아까 안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커런시 컴피티션,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그냥 독점 발행하는 게 아니라 각 은행들이 자유은행업을 하면 그 그룹에 들어있는 자기 회원, 그게 한 은행이, 회원의 한 은행이 나빠지면 전체가, 그 그룹 전체가 같이 망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율 규제가 굉장히 강화될 거라는 거 보고 어떤 자유은행 그런 걸 주장한 게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밀턴 프리드먼 같은 경우 K% 룰을 주장했죠. 그러니까 상품 재화의 그 성장 증가하는 속도에 거기에 그 정도의 화폐 공급을 더 늘리는 동아형 증가를 하는 그런 룰을 제안했고, 뷰캐넌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다가 재정금융헌법 같은 걸 만들어서 지금의 불안 체제 하에서 뭔가 정부가 마음대로 발행을 못하도록 발을 잡고 묶는 어떤 그런 방법을 제안을 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뭐 이 어떤 것도 지금 체제를 현실적으로 바꾸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엉뚱한 곳에서 사실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페이먼트 시스템 자체가 그 안에 굉장한 매력을 가지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그 안에 존재하니까, 그 다음에 이전하기도 쉽고 신뢰할 수 있는 것들만 거래되고, 그리고 앞으로 더 예컨대 부동산이라든가 등기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이버 공간상에 다 기록이 된다면, 그러면 사실은 어떤 사람이 이미 판 것에 이중으로 판매한다든가 지불 능력이 없으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믿을 수 없는 데서 오는 거래 비용, 엄청난 거래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잠재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 이게 등장해서 지금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품화폐 아이디어랑 블록체인 합해서 어떤 사람들은 저기 블록체인 어떤 암호화폐가 일정량의 뭐 금이든 은이든 뭐든 뭔가 좀 백업을 해주면 더 빨리 그 화폐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다양한 주장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사실 이게 이제 암호화폐란 게 아까 안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공급의 제약 문제가 있는데, 공급의 제약이 근데 보기에 따라서는 이걸 물론 나름대로 테크니컬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있습니다. 잔돈 문제라든가 그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그러나 인프레가 이제 만성적 인프레 문제가 현대의 문제라 그러면, 이게 원래 인프레라고 했을 때 이게 물가 상승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화폐의 지속적인 화폐의 수량의 증가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을 인프레라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인프레 때문에 물가 상승이 있다면 그 원인 자체를, 그 물가 상승 자체를 인프레라고 불러버리니까 통화량 증가에 별로 이 원인을 자각하기 어려운 것이 있었고, 또 이제 미제스의 경우에는 깡티용 효과라고 해서, 깡티용 효과는 뭐냐면 화폐를 늘려서 그게 물가가 재화의 가격이 한꺼번에 다 오르는 게 아니라 마치 여러분이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이렇게 일듯이 이렇게 퍼져 나가듯이, 그러니까 가격이 하나하나씩 이게 돈을 먼저 사는
그 물건이 오르고 다음 오르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제일 마지막 수중에 넣는 사람은 이미 가격이 다 오르고 난 이후라서 처음에 얻는 사람들이 더 유리한 일종의 소득 재분배 효과 그게 발생하는데 미저스는 그런 말도 합니다. 만약에 화폐 수를 증가할 때 헬리콥터 머니나 모든 사람의 지갑에 딱 2배를 넣어준 그런 식으로 더 늘어난다면 아무도 화폐 공급 참 늘리려고 난리치지 않았을 거다. 사실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저기 누구죠? 사실 그래서 왜 그들만 더 부자가 되는가 굉장히 그 자극적인 제목을 단 그런 글도 책도 나왔는데 그것도 결국 깡통형 효과 때문에 사실은 소득 분배도 더 나빠진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점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기존에 나와 있던 것으로는 어떻게 문제를 뭐 제안은 했는데 유명한 학자들이 실제로는 뭐 사실 뭐 별 뭐랄까 영향을 주지 못했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게 나와서 상당히 그 이것들과 어떤 사람들은 결합해서 뭔가 해보려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발전해서 뭐가 되지 않을까 이런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 지금 막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화폐가 되려면 그러한 시점을 사람들이 처음에 예상했을 때는 뭐 전 세계 GDP의 10% 정도의 통화량을 정도의 그런 규모가 돼야 된다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려면 지금의 규모보다도 상당히 더 큰 규모가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은 아마도 이 가격의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 전에 처음에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의 채굴량을 이제 제한하는 분야에 대해서 또 그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 본위제를 주장했었을 때도 이 금의 그러한 그 금을 채굴하는 것의 한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지켜지고 발권력을 정부가 독점하는 것과는 다르게 자산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없는 화폐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정부가 시니어리지라고 그러죠. 이 발권 비용, 종이 화폐를 찍는 비용과 그 돈의 가치의 차익 이것을 이제 정부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니어리지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정부의 권력과 다른 이 민간의 화폐의 중요성이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암호화폐의 그 단계적인 변화 어떻게 보면 진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진화도 이러한 채굴과 발굴에 관한 문제까지 포함해서 뭔가 단점이 보완되거나 또는 익명성과 투명성에 관한 부분이 보완되거나 하는 그러한 단계에 의해서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어떻게 1세대 암호화폐라고 하는 비트코인 그리고 2세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더리움. 이더리움은 아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구동할 수 있는 이 네트워크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점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제3세대, 4세대의 암호화폐가 나온다면 그러한 그 암호화폐는 어떤 특징, 지금에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의 특징 중에서 특히 어떤 문제점을 보완한 그러한 암호화폐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미래 암호화폐 또는 현재 갖고 있는 암호화폐의 문제점들을 좀 더 개선한다면 어떤 내용이 가능할지 뭐 이런 것도 한번 궁금합니다. 블록체인이 어떻게 지금 진화하고 있는지 근데 그거에 대해 조금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맨 처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하여간 맨 처음 블록체인 기술로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 비트코인인데 사실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것을 만들 때는 이 중앙은행 없이 P2P 방식으로 개인들 간에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는 어떤 암호화폐를 만들자. 근데 그것을 설계할 때 그가 의도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자유롭게 자금이 오고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치가 이렇게 이제 이전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거거든요. 비트코인은.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지금 그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정보가 이전되는 걸로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이더리움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블록체인 기술이 이 그 화폐 성격에는 자금이 이전되는 이런 성격의 비트코인에다가 소위 말해서 이 데이터 프로그래밍 코드를 넣는 그것을 우리가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그러는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인 이 블록체인으로 이게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건 다른 게 뭐냐면 이 계약 자체가 컴퓨터 이 코드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정된 조건이 완료가 되면 제3자의 개입 없이 그 지정된 대로 자동화된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그러는데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표적인 이 블록체인이 바로 이제 이더리움입니다. 근데 바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뭐냐면 이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퍼블릭 블록체인이에요. 근데 아까 퍼블릭 블록체인의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채굴하는 과정이 갈수록 힘들어져서 그래서 사실 이 거래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은 이 즉각적인 거래를 처리가 필요한 금융 서비스에는 지금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바로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입니다. 그게 뭐냐면 뭐 오픈된 인터넷이 아닌 어떤 그 자사의 네트워크나 또는 몇 사람의 파트너를 만들어 가지고 이 네트워크 내부에서만 사용하자는 아이디어로 출발한 것이 바로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결국 훨씬 더 이 계약이 즉각적으로 처리되는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금융 서비스에 맞는 것이 바로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훨씬 더 적합합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해커의 공격과 같은 이런 좀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 퍼블릭 블록체인을 이제 이용해서 앵커링을 하는 거예요. 앵커링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블록체인 시장이 그 암호화폐 거래 중심의 퍼블릭 블록체인하고 그다음에 제도권 시스템에 활용되는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이 두 개의 축으로 해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실제로는 계정 시스템 등의 인터넷 인프라에는 이제 프라이빗 블록이 많이 쓰여요. 그리고 송금 서비스에는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이 이제 많이 쓰이는데 그래서 이 지금 금융 회사들 간에는 이 두 개의 시스템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이 블록체인은 앞으로 계속 진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발전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어떻든 간에 이 블록체인은 우리한테 우리 사회에 끼친 엄청난 획기적인 이 변화를 야기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 사회가 경제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게 쉽지는 않은데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이제 미제스 리그레션 시어렘을 생각해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제 역사적으로 어떤 것들이 그 시장성이 높다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수요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쓸 일이 있다는 건데 예를 들면 쌀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 그랬다가 이제 점점 말하자면 화폐로서 나누기 쉽고 오래 간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확정적으로 뭔가 이게 얼마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성격들 그것들을 가진 시장성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화폐로 선택해 왔던 건데 그걸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인 이 비트코인이라는 건 굉장히 야심찬 거죠. 왜냐하면 그 시스템 그러니까 페이먼트 시스템이 굉장히 장점이 그 기존의 법정 화폐에 비해서 인플레 우려가 없다. 그다음에 이전하기 쉽다. 도둑 맞을 염려도 없고 나누기도 한없이 나눌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러나 이게 어느 날
사람들이 그 시스템의 장점이 어디까지인지 기술적으로 확실하게 이해하기가 쉽지도 않고 그래서 받아들이는데 물론 일부 이제 열광자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서 이게 거꾸로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얼마나 사람들이 이게 뭔가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재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갖고 금이라든가 뭐 이런 거라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화폐로 받아들이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러지만 실은 그 안에 말하자면 페이먼트 시스템을 돌릴 그 안에 들어가서 쓸 수 있다는 의미에서 나름대로 가치는 창출하고 있다고 봅니다. 상행 가치는. 그러나 여전히 시장성이 이제 쭉 진화해 온 그런 과정을 보면 그런 장점을 사람들이 다 알아차리고 그거 하기에는 그리고 또 기존의 법정 화폐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받아들이는 그걸 경쟁을 하기에는 그런 애로점이 이미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출발로.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쩌면 아까 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게 어떤 면에서는 작은 범위에서 출발해서 그게 시장성이 확보되고 좀 넓혀가고 이런 이제 자연스러운 과정이나 전 세계적으로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되려니까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사실은 그런 점에서 이제 아주 초보 단계죠. 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초보 단계지만 이게 그러나 아까 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블록체인에 기반한 이 아이디어 자체가 아주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브릴리언트하다. 그래서 이것들이 얼마든지 발전에 그런 것들을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걸 넘고 아니면 아까 프라이빗 체인하고 법체인이 서로 융합되거나 경쟁하면서 뭔가 어떤 면에서는 지금보다는 더 나은 화폐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않겠나 그렇게 똑같은 비유를 한 번 더 들자면 사람이 새처럼 날고자 했던 게 얼마나 엉뚱했지만 지금 비행기가 나왔듯이 열광적인 지지자들이 있는 한 충분히 이 발전될 소지는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붐이 새로운 그 기술이 정착될 수 있는 그러한 터를 만들게 되는데 이 지금 암호화폐가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암호화폐의 그 어떻게 보면 가격이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많은 그 어떻게 보면 규제나 또는 거기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이 거래 자체를 그 거래소를 폐쇄한다든가 하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규제를 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암호화폐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안정될 수 있고 그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지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제도적 뒷받침, 제도적 환경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어떻게 이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이 블록체인을 기반한 암호화폐가 좀 더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뭐 간단하게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블록체인 기술, 이 기술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많이 일으킬 겁니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아마 상품들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아마 그 응용돼서 쓰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뭐 암호 주식이라든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 주식이라든가 또는 암호 채권 뭐 이런 것들도 아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것인데 그래서 우리 이 암호화 기술 이것에 대해서 사실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이걸 만약에 규제를 너무 강하게 한다. 예를 들어서 거래소 같은 걸 뭐 폐쇄해버리고 이래버리고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린다고 한다면 이런 기술의 발전이 안 되든가 아니면 뭐 느려진다든가 더디져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관련된 이 규제는 어떤 뭐 사기성이라든가 또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투자자를 보호하는 이런 정도에 그쳐야 되는 거지. 그것을 뭐 원천적으로 이렇게 이 규제하고 이러는 것은 좀 잘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투자자 보호라든가 사기 또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정도로 한정을 하고 나머지는 이 시장에 맡겨서 앞으로 이것들이 어떻게 변화를 일으켜 가지고 혁신을 일으키는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일단은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고 싶으면 결국은 이게 그러면서도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해 가기를 원한다면 결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규제나 이런 것도 결국은 거래소를 통해서밖에 할 수 없는데 그거를 폐쇄를 해버리면 아예 뭔가 자기들이 좋은 방향으로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져 버리는 격이 되니까. 그리고 사실 뭐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사실 갑자기 그걸 폐쇄해 버리면 거기에 돈을 집어넣은 사람 보고 돈을 잃으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재산권 침해 요소가 다분히 있는 거고, 물론 정부가 묻지마 투자를 해갖고 사람들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걸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혹시 잃더라도 자기 책임을 하고 정부가 그걸 보전해 줄 생각이 없다 이런 걸 알리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갑자기 투자자를 보호한답시고 폐쇄해버리고 이런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거래소 자체가 해킹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게 자꾸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래소 자체의 안전, 해킹으로부터 안전하게 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들을 공시하든지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당신들이 믿고 하는 거니까 뭐 보험을 든다든 뭐 어떤 조치를 하라고 요구하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은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 기존의 화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의 기득권의 반격이다 이런 시각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제도권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좀 강하게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이게 자체 암호화폐가 지나치게 사회 문제화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두려움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왔는데 세금은 이제 소득세 또는 거래세, 보유세 뭐 다양한 형태의 세금을 그래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만약 이 세금을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과한다면 이것은 암호화폐를 어떻게 성격 지느냐에 따라서 아마 다르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안 교수님, 이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바람직할지 또 만약 부과한다면 어떤 세금이 필요할지 의견을 주십시오. 최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암호화폐에 대한 특성을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암호화폐 다시 말하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것들은 지금 화폐가 아닙니다. 화폐가 아니고 사실은 금융 신상품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지금 금융 신상품에 대한 투자가 일어났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어떤 캐피탈 게인이 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다른 금융 자산에도 똑같이 거기에 투자해서 거기서 캐피탈 게인이라든가 이제 자본이득이 생기면 거기에서 지금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정도의 세금은 이 지금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이런 쪽에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향후 우리 미래 사회, 향후 우리 사회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기술인 만큼 그것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너무 과도한 세금은 좀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이라든가 기타 금과 은이 또 복권이자에서 싸울 때 이럴 때 보면 정말 한쪽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했다 잃고 심지어 뭡니까 깡띠용하고 누구죠? 깡띠용 친구 그 프랑스에서 그 금융을 했던 사람 존 로 같은 경우 존 로도 나중에 결국 깡띠용은 현명하게 어떻게 돌아갈지 다 미리 예측해 가기도 했는데 존 로는 몰래 나가는데도 굉장히
나중에 욕만 먹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엄청난 투기적인 그런 게 나올 새로운 어떤 그런 게 대해서 과잉 기대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이걸 저는 사실은 뭐 한다면 뭐 주식 정도에 부과하는 거래세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되도록이면 안 하면 좋겠다 희망사항은 왜냐하면 이게 그래야 사실은 법정 화폐랑 그 암호화폐 장래에 그 화폐가 될 가능성을 품고 있는 그것들이 경쟁하는 건데 거기다가 한쪽은 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세금을 내는 건 아니니까 자산 전체를 가지고 하지 화폐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법정 화폐를 유리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 그 세금을 매기는 순간 그래서 만약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만성적 인플레라든가 이런 걸 그리고 이게 새로운 시스템 더 나은 인류한테 더 나은 화폐 시스템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다면 조금 더 멀리 보고 이거를 좀 해야겠다는 베어 미니멈 정말 조금만 하고 아니면 안 할 수 있으면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또 공평성 뭐 그래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해야겠다는 논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길게 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화폐 금융이라는 것이 신용의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화폐를 통해서 가졌던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를 통해서 새로운 신뢰의 사회를 또 만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가능성이 또 열린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한 가지를 이걸 또 바꿔놓으면 금융 시스템이나 금융 서비스가 이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다 바뀐다면은 이 소비자의 편리성은 또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혁신이라는 것은 우리를 늘 이롭게 만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블록체인에 기반한 암호화폐가 가져다 줄 미래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그 많은 혜택들 이런 것들은 소비자에게 큰 혜택이 될 텐데 안 교수님 어떤 것들을 상상해 볼 수 있을지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이 블록체인 이런 기술이 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이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돼서 이 어떤 혁신과 이런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것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원천적인 기술이 제가 볼 때는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자연히 이제 소비자한테 이익이 되고 경제도 이제 성장하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블록체인은 이 독자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소위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다양한 그 디지털 기술과 융복합이 돼야 돼요. 융복합이 돼야 그 우리가 기대하는 혁신과 생산성 이런 것이 극대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제로 이 블록체인이 그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소위 말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공급 사슬 관리라는 분야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블록체인이 지금 적용이 돼서 상당히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그 영국의 스타트업 에버레저입니다. 에버레저가 뭐 하는 데냐면 이 다이아몬드를 이 블록체인으로서 공급 관리하는 요 스타트업 업체거든요. 이 에버레저가 이 다이아몬드 생산에서부터 그다음에 인증, 추적 과정 이런 것들을 다 원장에 기록합니다. 인증에 기록하고 이 정보를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유럽의 거래소들과 공유를 해요. 그리고 A에서 B, B에서 C 이게 소유주가 이게 계속 바뀌잖아요. 그럼 모든 거래를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렇게 하니까 거래의 투명성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 다이아몬드의 전체 이 그 공급 사슬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죠. 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물류 산업입니다.
물류 산업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 과정이. 그 상품을 보낸 사람에서 상품을 받는 사람까지 이 과정을 보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선화증권, 그다음에 화물 인도 지시서 뭐 이런 그래갖고 거기에 굉장히 다양한 계약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비용이 엄청나게 유통이 길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변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고도 많이 나고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바로 이제 물류 산업 이 환경이거든요. 근데 이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바로 이런 중간 단계를 많이 없앨 수가 없어버릴. 아까 블록체인이라는 게 비트코인 자체가 생성된 게 바로 전에 중간 단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투명성, 신뢰성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물류 산업에서 이 블록체인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머스크라는 데가 있잖아요. 머스크 그 글로벌 해운업체인 머스크하고 이제 IBM이 이 화물 운송되는 그 전체 과정을 모니터하고 관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련 데이터를 그 무역 파트너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블록체인 솔루션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런 것이 이제 개발돼서 도입되면 거래가 투명해지고 각종 사기 또는 오류 이런 걸 줄어들게 될 거고, 화물을 이제 옮겨 싣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재고 관리가 이제 개선될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기대를 하고 이제 이런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어떤 그 공급 사실 관리뿐만 아니라 이게 물류 산업 이것뿐만 아니라 뭐 굉장히 많습니다. 보험, 그다음에 부동산, 컨텐츠 산업, 아까 금융도 마찬가지고 에너지, 유틸리티, 그다음 제조업, 헬스케어, 미디어, 공공 서비스, 행정 서비스 이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엄청나게 발전시킬 거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맨 첫 번에 아까 우리가 김석 박사께서는 이 비율을 그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발전운동을 얘기했는데, 또 다른 비율을 보면 우리가 이메일이나 인터넷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사실 별로 쓰는 사람이 저게 뭔가 하고 별로 관심도 안 주고 있는데 지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 사용하고 지금 이메일 쓰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도 블록체인도 앞으로 10년, 20년 후면은 이게 거의 우리 생활에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가지고 이게 우리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엄청나게 변화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터넷 시대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과거에 인터넷 없이 살았나 하는 싶은 그런 생각도 들죠. 어떻게 미래가 어떻게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우연찮게 몇 명 그 현업에 있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표현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인터넷이 들어왔을 때 충격 내지 변화된 거. 그 사람 조금 과장이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한 10배 정도 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자기는 그렇게 본다는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아까 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말하자면 신뢰가 어려운 확인을 하고 이래야 비로소 가능했던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시간 그런 것들이 이제 신뢰하기 어려운 걸 신뢰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확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제 얼마나 앞으로 그리고 그 기반이 갖춰질수록 정리될수록 실은 이미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 쌓이면 나머지 신뢰할 수 없는 걸 가려내기가 더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빅데이터가 쌓이고 AI도 동원되고 그래서 이게 그런 것들이 빨리 정리가 되면 의외로 굉장히 심지어 저는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남을 쉽게 모방해가지고 하는 것도 앞으로 AI나 이런 게 발달해가지고 얘는 이미 다른 걸 모방했을 뿐이지 별거 없다 이렇게 판정을 받으면 그런 사람도 자꾸 아웃되고 정말 고된 노동을 통해 가지고 힘들여서 뭔가 창의적인 걸 해야 비로소 크레딧을 받는 그런 사회가 올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진정한 기여를 할 때만, 그리고 그게 쉽게 인정을 받기 때문에 요즘은 왜 그
그 언론사 가운데도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도 포털이 그냥 사실은 그걸 가져와서 다 써버리니까 자기들은 불평이 많은데 이런 기술이 발전하면 어쩌면 그런 걱정을 안 해도 진짜 좋은 정말 컨텐츠를 생산하기만 하면 리워드를 받는 그런 것도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혁신의 경쟁에서 뒤처졌던 대표적인 회사가 코닥이라고 하죠. 그 코닥이 이 암호화폐를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민간이 만드는 이 암호화폐가 정부가 법정 통화로 지속하는 이 화폐 시스템과 경쟁하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화폐를 선택할지 미래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러한 과정에서 최근에 12월 중순 이후로 어떻게 보면 기존의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도권에서 이 암호화폐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이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한 암호화폐의 새로운 진화, 변화를 오히려 억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암호화폐 자체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또 가치를 창출하는 데에는 미흡하지 않느냐라는 또 비판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암호화폐의 이러한 혁신이 어떻게 보면 소비자와 사용자들의 편리성을 높이고 또 거기서 또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아마도 그러한 미래 변화는 우리한테 상당히 큰 혜택으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암호화폐에 대한 논쟁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업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자담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안지욱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김인석 고맙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